오늘은 시몬 베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몬 베일. 왜 이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근대 정치사를 쭉 250년, 300년간 살아왔잖아요. 근데 역시 우리가 근대 정치에 속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 정치가들이 약속했던 국민의 자유, 민주,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셸 푸코가 얘기했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빼앗은 것이 권력이라고. 근데 그 권력의 본질은 또 소수 지배이기 때문에요. 민중에게 권력을 줘본 적이 없죠. 소수가 권력을 상속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근데 말은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자유, 인권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던 정말 몇 안 되는 서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몬 베일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대 상황에 딱 맞잖아요. 우리 시대가 거의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죠. 그 자본주의 사회 이후로 말해왔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조건 없이 자유를 얘기했고, 민주의 조건도 민주 조건 없이 민주를 얘기했고, 인권도 권리의 조건 없이 권리를 얘기했고요. 더 이상 그만 속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화를 받아들인 동양사회, 아시아 사회도 이 근대화를 의심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꼭 들어봐야 된다. 예?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고 왔잖아요. 아시아 사회가 서양 거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일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뮈가 시몬 베일을 굉장히 좋아했죠. 아니 여자로서 좋아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형이하학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웬만하면 그래도 대중을 위한 영상인데 형이하학적인 게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전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100이 넘어가지 않아도 전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알베르 까뮈가 시몬 베일을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 베일의 사진도 자기 수첩에 끼고 다녔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좋아했죠. 그래서 이 1957년에 알베르 까뮈가 이방인 썼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스톡홀름 가기 전에 시몬 베일가 살다 죽은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살았던 파리의 아파트에 가서 오기스트 콩트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묵념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참 존경했던 여자분인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시몬 베일은 예를 들면 인간의 단점이 보일수록 아름답다. 인간의 단점이야말로 존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참 겉으로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여자처럼 보이지만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고 말입니다. 읽는 사람한테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 시몬 베일인데 이름이 또 비슷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시몬 데이라고 있어요. 생긴 건 정반대고요. 든든하고 둥글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시오니스트입니다. 시몬 베일도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 베일도 유태인이에요. 근데 성향이 정반대예요. 반대길을 걸었죠. 페미니스트고 낙태 운동을 유럽 전체에 펼쳤던 사람이고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를르 마뉴상까지 받았어요. 이 시몬 베일은. 샤를르 마뉴상은 누구한테 주냐면 유럽 통합에 엄청난 공헌을 한 자한테 준 건 줬는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공헌도 아니고 뭘 했냐면 낙태 운동을 벌인 것뿐인데 그게 유럽 통합을 위한 큰 공헌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샤를르 마뉴상 주는 사람들이 유럽 통합론자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통합과 낙태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요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지금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예, 같은 이거 한국말로는 똑같이 들려요. 시몬 르베이. 예, 근데 성향이고 뭐고 정반대입니다. 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시몬 르베이는 유태인이지만 시오니스트며 유대 문화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뭐 자기 몸에는 유대 문화가 남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좋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 정체성을 뽑아버리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성 정체성, 즉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뽑는 자들을 극도로 비판했던 사람이 시몬 르베이인데 어떻게 이 여자랑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잖아요. 이 유럽 평의 의원은. 근데 시몬 르베이는 글로벌리스트하고 정반대예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되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게 꼭 민족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정체성을 되게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데 정반대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나중에 또 이름은 같은 여자가 또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간 그 베이는 이 이름 같은 여자와 달리 굉장히 만성 맹장염을 앓아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예, 화장도 별로 안 했고, 남장도 좀 자주 즐겼는데, 뭐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옷을 좋아했고, 네.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약에 봤다면, 좀 깐깐한 여자 같다라고 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치적인 입장은 매우 뚜렷했고, 또 실천가예요. 몸도 약한 여자가 그렇게 실천을 하죠. 근데 무엇보다 이 사람의 실천이 많이 두드러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혼이 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규정할 수 없다고 봤고요. 오히려 단점이야말로 인간의 표시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넓었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이지만 유태인의 길을 거부했고요. 기독교에 기유했지만 또 기독교인은 또 아니었어요. 또 가톨릭의 정신 세계를 흠모했지만 교회에서 무슨 미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단지 이 사람이 기독 가톨릭교에 접근하려고 했던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든 행정 뒤로 그래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시몬 르베이가 가장 좋아했던 성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아시시의 그 페루자 지역에 있거든요. 아시시 지역에 천사 성모 성당이 있어요. 아시시의 언덕배기에 있어요. 대성당이며 프란시스코 대성당이며 다 언덕배기 있는데, 언덕배기를 쭉 내려와 보면, 버스 타고 내려오면 한 12분, 13분 걸리는데, 내려와 보면 그 도시 읍내 한복판에 그 산타 마리아 데글리 안젤리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그 16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성당 안에 6세기 1000년 전에 지어진, 다시 말해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지어진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프리. 여기서 프란시스코가 기도를 하다가 하느님을 보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성 다미아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풀숲에 버려진 그 교회를 네가 지어라 그래서 1209년에 다시 프란시스코가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리냐면, 제가 3번 갔거든요. 여기 3번 갔는데 그 산타 마리아 데그리 안젤리 성당 안에 있는 포르지온 콜라라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제가 자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정신을 잃어요. 에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1500년간 살다 죽은 영혼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 기가 좀 셉니다. 예. 언젠가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 아시시 한번 꼭 들려보시고요. 상 다미아노도 가보시겠지만, 클라라 성당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읍내 안에 있는 산타 마리아 성당 가셔갖고, 그 포르지온 콜라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계셔보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약간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막 어지럽고 좀 그래요. 영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주로 가 있었어요. 1937년에 시몬 르베유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손에 들고 들어간 책이요, 불교 성전이에요. 불교 경전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교 경전을 들고 자기 가방 안에 우파니샤드 철학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람을 갖다 함부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톨릭 교회 가가지고 뭐 성령을 받았다 어쨌다 해도 불교하고 우파니샤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 시몬 르베유는 10대 때부터 온갖 종교를 다 직접적으로 섭렵을 하고 또 산스크리트어도 배우고 뭐 별걸 또 언어 능력이 또 뛰어나서 그리스어 뭐 다 할 줄 알았고 그래서 다 읽어보고 해도 종교는 절대 통합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종교는 통합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통합된 종교는 저질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불교 신자든 뭐 우파니샤드를 좋아하든 뭐 힌두교든 뭐 가톨릭이든 다 좋은데 하나를 붙들고 서로 평화롭게 살면 좋은 것이지 그걸 통합을 하겠다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까지 갔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당에 가보면 말입니다. 종교 통합 찌라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붙어 있고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거기 뭐 자주 가가지고 자꾸 뭡니까 종교 통합 얘기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시몬 르베유가 만약 살아 있었으면 아마 교황한테 막 대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시몬 르베유는 감정이입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러시아 혁명에 공감하고 막 이랬던 12살에 그리스 철학에 심취를 해서 그리스어까지 배우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명문 앙리 4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 알랭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알랭이 나중에 그 시몬 르베유 죽고 나서 선물처럼 받은 제자였다라고. 참 말 표현이 참 이쁘죠.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온 제자였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프랑스 고등사범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프랑스 고등사범학교는요. 그냥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철학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내용물을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예, 뭐 프랑스에서 유명한 철학자라 그러면 뭐 이 학교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래요. 여기서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요. 역사 시험을 좀 못 봐갖고 첫 번째는 떨어졌고 두 번째 들어갔는데 철학과 논리학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시몬 르베유고요. 2등도 시몬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인데, 예, 그 시몬 르베유보다 한 살 많은 시모느 드 보바르입니다. 장폴 사르트르 부인이고 페미니스트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보바르는 소르본 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다시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2등으로 합격을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죠. 예. 1등은 조용한데 2등은 난리치고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니긴 다녔는데 시모느 드 보바르가 시몬 르베유를 되게 좀 두려워하지만 되게 좋아해서 가슴이 살아있다 그랬대요. 가슴이 살아있는 여자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친하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달라요. 시모느 드 보바르랑 시몬 르베유는. 예? 시모느 드 보바르는요 실존주의자라 그래갖고요. 나중에 자기 남편 되는데요. 장폴 사르트르가 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실존, 지금 살아가는 게 자연이나 생명보다 앞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그 부르주아 같은 이기주의자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종류의 실존주의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좀 이기적인 실존주의잖아요. 게다가 장폴 사르트르하고 뭐 폴 디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모느 드 보바르 뭐 이 사람들은요 마치 그
그 베이비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학교 시험에 얽매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신비해 보이지 가까이 옆에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게다가 장벌 사람들은 또 결혼도 계약으로 합니다. 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죠. 결혼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애정이 아예 전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지 말아야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계약으로 해. 무슨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학교 다니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제자들과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시몬 드 보바르가. 응? 게다가 여자아이, 레즈비언 같이 그거 하다가, 성관계 하다가, 아이고, 여자의 몸매 좋다 그러면, 집으로 끌고 와가지고 장벌살에서는 또 같이 잤어. 아, 이런 여자가, 1950년대, 60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불러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고교생을 또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 성추행을 한 게 아니에요.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교수 자격 박탈돼 버렸다고요. 끝없이 눈빛을 보면 끝없이 어디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찾고 있는. 하여간 희한한 이 여자의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베티 프리단이라고 미국의 또 페미니스트예요. 베티 프리단 책 한 권 쓰고선 $100만 받은 여자. 그거 다 저기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라고 준 거 아니에요, 돈. $100만 받아놓고 나는 노동자다. 그랬던 페미니스트가 바로 베티 프리단입니다. 그리고 나이 조금 어린 누구냐 그거 글로리아 스타이넴. 이런 쓰레기들이라고 같이 다니는 거지. 글로리아 스타이넴은 그 당시에 저기 CIA 간첩 아니에요. CIA 페미니즘 그 여권 운동 안에 들어간 그 CIA 간첩, 학생 간첩이었다고. 그런 애들이랑 관계하면서 했던 인간이 도무지 시몬 드 베이랑 이게 맞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냐고. 아무튼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하여간 좀 조심하시라 그 말입니다. 시몬 드 베이 유럽 통합 주장했던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시몬 드 베이와 하등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더 거꾸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시몬 드 베이였고, 또 자기가 1등 했을 때 2등 했던 시몬 드 보바르와 너무 이 여자가 친하게 지내려고 가까이 왔지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던 여자가 또 시몬 드 보바르인데,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몬 드 베이가 이런 여자와 비교를 시켜줘야만이 시몬 드 베이가 어떠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가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몬 드 베이는 되게 그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도 약한 주제에 그냥 별 일을 다 했어요. 레온 트로츠키가 1933년 파리의 그때 스탈린과 싸워갖고 밀려났거든요. 1928년. 밀려나고 나서 1933년 자기 동지들 교합한다고 1933년에 파리로 왔어요. 근데 재워준 사람이 바로 시몬 드 베이입니다. 시몬 재워주고 또 당연히 밥도 먹였죠. 참 열심히 사신 거는 맞는데요. 당신들이 이끌어갔던 볼셰비키가 실은 관료 전체주의 대표다. 이럴 순 없다. 러시아 민중을 아주 압제로 몰아넣었다.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된 애가 24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막 레온 트로츠키 쏘아붙이니까 레온 트로츠키가 또 반박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밥은 또 왜 먹여줬을까 집에서? 인간의 가슴이 넓었다는 소리입니다. 시몬 드 베이가 그만큼. 또 학교에서는 그냥 고전을 주로 읽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싫어했다고 해요. 잘 가르치는 스타일도 못했고, 자기가 항상 뭔가를 가르치면서도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자꾸 머릿속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뭐 노동계급, 뭐 계급 투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으니까 내가 직접 노동해야 되겠다. 노동 현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르노 자동차 하청 기업에 들어가서 노동을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했거든요. 게다가 선생도 월차 내고, 예, 학교에다 고등학교에 월차 내고 1년에서 6개월을 노동 현장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손이 좀 답답하고 둔해갖고 작업반장한테 되게 혼났다고 말이 그래요. 넌 뭐 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직접 자기가 노동 현장을 경험하겠다고 마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 그래서 장아멜이라고 하는 아주 뭐 공부 좀 잘하는 그 사람이 시몬느 베유를 되게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인데, 유태인들이 원래가 노동하는 거, 손으로 노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시몬느 베유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못했다고 그래요. 실패자, 인생 자체가 실패자라고 그래요. 노동도 못하고 선생질도 못하고 혁명가가 되고자 했는데 뭐 혁명가가 될 수도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지만은 기독교인일 수도 없었고, 성령 받는 자리에 손에 쥐고 있던 게 불교 경전인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실천은 빵점인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해서 스페인 전쟁까지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1936년 봄에. 아마 아버지 엄마 몰래 달려갔을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국제여단에 들어가서 두르티 여단에 들어가서 총을 쥐게 되죠. 그런데 사격 연습을 시켰더니 끓는 물 주전자를 쏜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화들짝 놀라갖고, 너 총 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너 전투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전투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군을 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마음은 고맙고 한데, 그러면 이제 병참이라도 해라. 밥이라도 좀 지어라. 밥도 못 지어. 그러니까 얘 어디다 갖다 써먹냐 그랬더니, 두르티 단장 말고 두르티 밑에 있던 그 사단장이 있어요. 그 세바스티앙 포르라고 있습니다. 그 세바스티앙 포르한테 가가지고 나 간첩시켜달라 그랬습니다. 나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들 구출하는 간첩이 될 테니까 나 간첩시켜달라고. 근데 믿음이 가요? 총 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현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세계에 좀 실어날라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 예,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그래서 27세에 스페인 아나키스트 국제여단에 들어갔는데,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여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미국 여단이 따로 있어요. 그냥 언어가 통해야지만이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언어가 통하는 쪽으로 이제 100명씩 나눠서 이렇게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여단장 두르티가 만드는 거예요. 두르티는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군대를 위계질서로 조직하지 않고 네트워크형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성과, 전투 성과를 이루게 돼요. 그는 나중에는 이제 상대군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리 네트워크적으로 게릴라전을 핀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두르티가 시몬느 베유를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간첩으로도 못 보내고요.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영미여단에는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영미여단에는 조지 오웰이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이 같이 총을 들고 있었고, 아마 조지 오웰도 전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 조지 오웰은 이제 영어 파트 쪽, 영어 하는 나라 사람들, 국제여단에 있었고, 시몬느 베유는 이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 서로 통하니까 그쪽 가까이 있었고. 근데 하필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달려와서 눈물 흘리면서 시몬느 제발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운동권 여학생 찾으러 온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갖고 그냥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두르티하고 친구들이 부모님 따라 가라고, 제발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전투를 하면 지네 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시몬 르베유의 손을 끌고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 해 1936년 10월 자기 동료들이 사라고사에서 팔랑에단 그 스페인 프랑코 파시스트 군대와 대대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사라고사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참패하죠. 아나키스트 군대가 참패합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아무리 그래도 상대 군대의 이제 적군 포로도 모두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이 프랑코가 파시스트 군대가. 그래서 아나키스트 여성 단원들이 모두 척살당하게 되죠. 척살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몬 르베유가 자기 를 찾아온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시몬 르베유도 당연히 처형당했겠죠. 처형당하거나 전투에서 죽었겠죠. 참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리고 1936년 10월 지나고 11월까지 전투가 이어졌는데 거기서 여단장인 두르티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현장을 뒤에 두고 파리로 건너오게 됩니다. 시몬 르베유가. 그래서 아나키스트 여단에 있으면서 시몬 르베유가 배운 게 많다 그래요. 인간의 어떤 아픔, 고통, 죽음 앞에서 당당함, 어떤 뭐 사회 조직의 어떤 효과성 이런 거를 다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인간 하나하나가 죽음 앞에서 드러내었던 인간적 단점과 장점을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료 여성들의 모습들도 봤고, 그리고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아나키스트 군대에서 일했던 그 스페인 여성들은요, 지금 여성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독자적이었고 독립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주장했고 그 권리가 또 의무에 비교해서 얼마나 또 그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알았고, 그래서 자기 권리 주장하기 전에 의무와 헌신과 희생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고 꼭 아기를 낳습니다. 결혼을 해서 꼭 아기를 낳고 전투에 직접 참여했고 이랬던 그 아나키스트 여성들이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난 그 시몬 르베유가 자기가 그냥 돌아와 버린 그 참 좀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42년 전쟁 도중에 제2차 세계대전 터지잖아요. 스페인 전쟁이 39년에 끝나고요. 39년에 바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프랑스 점령 지역에서 파리 점령 지역에서 독일군 밑에 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유태인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모님과 함께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는데 왜 뉴욕으로 가서 부모님을 두고 영국 런던으로 바로 떴을까요? 레지스탕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샤를르 드골이 지휘하는 런던 자유 프랑스군 휘하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 일을 봤거든요. 사무실 일을 봤는데 그런 일은 하기 싫고 그 드골한테, 샤를르 드골이 아니라 샤를르 드골 밑에 있는 그 사령관한테 자기를 프랑스 간첩으로 보내달라. 뭐 이렇게 간첩을 좋아해 전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총 같은 거 잘 못 쓰고 머리는 잘 굴리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를 간첩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독일군 치하의 파리에서 레지스탕스 합류하겠다. 그 정보를 내가 거기서 계속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간첩 훈련을 시켜봤더니 또 못 따라오네. 하여간 신체가 안 받쳐줘요. 그래서 근데 또 결핵까지 왔어. 그럼 뭐 어떡해요. 원래 약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 르베유가 약을 싫어했습니다.
또 근데 음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약해지죠. 결국 1943년 8월 켄트의 요양원으로 옮겨졌다가 거기서 신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 당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몬 베이는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끝없이 공책에 뭘 적었어요. 예. 그래서 1942년 그 런던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에 살던 친구 구스타프 티봉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자기 노트북을 줍니다. 줘서 그냥 줬다 그래요. 그 받은 사람은 알죠. 친구니까요, 그냥. 그래서 책을 출간을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온 책이 아마 그 프랑스어로는 라 부서트 엘라그라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영어로는 The Gravity and the Grace 이렇게 되고요. 또 샤를 드골 밑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 써낸 책이 뿌리 내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Needs of Roots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Engag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력과 자비라고 하는 책은요. 몸은 낮출수록 도덕적 중력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 겸양은 중력에 육체는 중력에 따르지만 겸양을 지니면 도덕적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고독을 포함한 인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없고 관계가 없으면 독자성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모든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체를 사랑하고 당신의 정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정신과 신체를 바라보는 나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사랑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변명하에 별짓 다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죠. 당신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왜냐면 거리가 더 가까워질 테니까. 그래서 시몬 베이는 사람의 관계의 기반은 또 뭔가 공부하고 싶다면 비판적인 눈으로 봐서는 결코 공부가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싫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 비판 능력이 세워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비판하고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편견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공부하는 방식도 가르쳐줍니다. 이 책에서. 네.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분리되어야 이어지는 것이지 분리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분리되어서 이어지게 하려면 그 모토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중력과 자비라고 하는 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또 뿌리 내리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제 권리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권리와 의무. 민주공화정의 헌법은요, 거의 의무만 정해놨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만 계속 정해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상호적인 의무 조항은 헌법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를 봉양해라든가 뭐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처벌받는다든가 이 정도 뭐 작은 조항 정도, 그것도 최근에야 행정명령식으로 좀 만들어놨을 뿐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의무적인 헌신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헌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의무조항, 인간들 사이의 의무조항, 국가가 행정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헌신에 대한 개념, 희생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는 다 억압과 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공화정은 그런 권리만 내내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건 권리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몇 번 강조하지만 국가가 행정 편의에 따라갖고 만들어 놓은 납세, 징병의 의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물며 부모 공양의 의무마저도, 예? 그 의무마저도 그 사회복지에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의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더러운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한테 해 주어야 하는 도덕적인 명령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든가, 약한 자의 거지한테 뭘 주라든가, 뭐 쓰러진 사람 돌봐야 된다든가, 부모님 몸이 약해지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든가,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걸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에 권리가 종속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권리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게 시몬느 베유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권리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무엇을 희생시켜서 얻게 되는 것이 권리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권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권리를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금연의 권리가 있고 흡연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권리를 뽀개버렸나요? 금연의 권리가 흡연의 권리를 뽀개했잖아요. 금연은 건강 추구권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흡연은 행복 추구권을 기반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 추구권을 부숴버렸잖아요. 이 금연운동이, 금연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또 다른 권리를 깨부수면서 자기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몬느 베유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몇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2부에 이어지겠습니다.